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전 원래 사람 좋아하고 정도 많은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어요.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는 두 인간들만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격이 변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전 워낙 오지랖도 넓고 사람도 잘 챙겨 발이 넓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너스레를 던지시곤 했죠. 도시 사람들이 통배만 보면 시골 인심 다 죽었다는 말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겠어. 저는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군단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좁고 정 많은 고향이 좋았지만 아버지처럼 평생 농사를 짓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때문에 젊은 시절 중장비 임대업을 시작했죠. 생각보다 사업도 잘 풀리던 와중 전 나이 36살에 먼 친척 어르신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지역은행에서 일하던 아내는 저처럼 이 지역 토박이었고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시원시원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동배 씨가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은행 직원 중에도 동배 씨랑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동배 씨에게 도움을 받았었다면서요. 제가 선보러 나간다니까 되게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데요. 순박한 분이라길래 푸근한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훤칠하셔서 놀랐어요. 아이, 훤칠은요. 선보러 간다니까 제 사촌형이 떼 빼고 강내준 거예요. 사촌형이랑 친하신가 봐요? 네, 큰아버지도 고향 안 떠나고 저희 아버지 댁 근처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덕분에 저랑 형도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자랐어요.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3살 터울인 사촌형과 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겐 여동생 하나가 사촌형에겐 둘이 있었는데 전부 여자 형제인데다 대학을 가며 셋 모두 아예 서울에 터를 잡았어요. 때문에 사촌형과 전 어렸을 때나 성인이 돼서나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죠. 자연스럽게 전 형수님과도 많이 친해졌고요. 아내와 만남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나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사촌형은 미래 재수 씨 소개 한번 시켜달라고 말하더군요. 당시 형은 형수님과 아들 둘, 막내 딸을 낳고 군청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형이 군청 공무원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당시 큰 조카의 나이가 벌써 14살이었으니 형은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죠. 내 동생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요, 서방님. 저도 사촌이나마 드디어 동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저 동서 들어오면 진짜 잘해줄 거예요. 혹시 불편할까 싶어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 또한 흔쾌히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던 사촌형 내외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4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제 여자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는 일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긴장됐는데 다행히 그날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죠. 부침성이 좋던 형과 아내 덕분에 말입니다. 이야, 재수 씨, 술 잘 드시네요. 어떻게 한 잔 더 드릴까요? 좋죠. 저 언니, 아니, 미리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너무 동안이세요. 누가 형님을 38살 애셋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동생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어머, 빈말이어도 이런 칭찬 너무 듣기 좋네요. 꼭 서방님한테 시집 와서 내 동서 되줘요. 알았죠? 나 친정이 경기도라 여기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날 우린 기분 좋게 술도 한잔하며 즐겁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뒤 만났을 때 사촌형과 형수님이 입이 마르도록 얼마나 아내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꿈이 먹고 털털하다면서요. 아내도 형 내외가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에 내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우리 넷은 종종 모여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며 친분을 쌓아갔죠.
그런 아내가 정말 제 가족이 되려고 나타나 준 사람인 것 같아 전 얼마 뒤 청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나랑 안 사람이 네가 인사 오기를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지 모른다. 결혼 허락이야 우리한테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린 찬성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호석이랑 호석이 처가 검증한 사람인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버님, 어머님, 미래의 사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절부터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아버님, 어머님은 무슨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게.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온통 칭찬밖에 없어. 내가 그런 자네를 사위로 맞이한다고 하니까 동네 친구 놈들이 벌써 부럽다고 난리야. 양가 부모님들은 쌍수를 들고 저희 결혼을 반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죠. 우린 사촌형네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게 됐어요. 아내 은행에서도 제 사업장에서도 가까웠고 나름대로 가장 번화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전보다 훨씬 자주 사촌형 부부와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아내와 형수님은 저와 사촌형처럼 마치 자매와 같은 친한 사이가 됐죠. 재수 씨, 임신 축하해요. 재수 씨가 동배한테 복덩이네, 복덩이야.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세까지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동배 너 재수 씨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한다. 재수 씨 고생시키면 이 형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형이 우리 안사람 친정오빠인 줄 알겠어. 그러게 내 남동생들은 누나가 오든지 말든지 본체도 안 하던데. 감사해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은 집에서도 엄청 자상하실 것 같은데 형님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애를 셋이나 낳았지. 이젠 서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긴 해도 우리 애들 아빠 같은 남편 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저는 여전히 인고 부부인 사촌형 부부를 보며 아내와 저렇게 나이 먹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제게 찾아올 끔찍한 불행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직 쪼글쪼글한 신생아인지라 누굴 닮았네 안 닮았네 못했지만 한 100일쯤 되니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아내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지나자 그제야 아들의 얼굴엔 제 얼굴과 비슷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콧망울 두툼한 게 당신이랑 똑같지? 여기 입이랑 인중은 또 어떻고? 당신이랑 완전 붕어빵이야. 저를 닮은 것 같긴 했지만 솔직히 붕어빵이라고 말할 정도로 똑같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 어릴 적 사진을 가져와 비교해봐도 썩 그렇게 닮진 않았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이 저와 판박이라며 우겼어요. 아내 눈에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아들은 자랄수록 절 닮긴 했는데 어딘가 묘하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네 놀러 갔다가 형수님의 말을 들은 전 그 이질감의 정체를 깨닫게 됐어요. 아유, 지상이가 벌써 4살이라니 시간 참 빨라요. 그죠, 서방님? 미운 4살이라고 지금 제일 말썽 많이 부리시기라 서방님하고 동서가 힘들겠어요. 근데 희한한 게 지상이가 해가 갈수록 우리 애들 아빠를 닮아가지 않아요? 서방님하고 애들 아빠가 워낙 닮아서 서방님 닮은 건가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서방님보단 확실히 우리 애들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듣는 애 아빠 기분 나쁘게. 내가 보기엔 별로 닮지도 않았구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주버님. 애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남동생만 해도 커가면서 외삼촌을 닮더라니까요. 제 아들은 저보다는 사촌형을 많이 닮아 있던 겁니다. 그동안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어 왕래를 잘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형수님의 말을 들으니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형수님의 말처럼 형과 저는 많이 닮았었는데
그래서 전 아들이 절 닮긴 닮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 말대로 자식이 부모의 형제를 닮는 경우도 있었기에 전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괜한 소리 말라고 발끈한 건 형이었죠. 하지만 사촌 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4살이던 딱 그 해 저와 동생은 아버지 지인과 친척들을 모시고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여동생 부부랑 행사 챙기랴 인사 다니랴 부모님 모시랴 정신없는 절 대신에 형과 형수님은 제 아내와 아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친척 어른들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호석이 너 늦둥이 나왔냐? 100m 밖에서 떨어져도 네 아들인 걸 알겠다. 제 아니에요. 동배예요. 이쪽이 동배 처고요.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하긴 너랑 동배랑 많이 닮긴 했지. 그래도 딱 호석이 얼굴인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자 아무리 저라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멀쩡한 제 애인데 다들 사촌형만 닮았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사촌형의 태도였어요. 아내는 천연덕스럽게 그래도 제 눈엔 제 남편을 더 닮았어요 하고 웃어 넘기는데 사촌형은 계속 절대 아니라며 발끈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칠순잔치 내내 자꾸 초조한 기색을 보였죠. 얘 동배야, 호석이 쟤 왜 아까부터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냐? 배탈이라도 난 거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 불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건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넌 언제 아이 낳냐고 물어보기에 낳았다고 대답하느라 나나 네 엄마나 입이 아파 혼났다. 다들 지상이가 네 애가 아니라 호석이 애인 줄 알더라고. 참 희한하기도 하지. 어쩜 저렇게 지 큰아버지 쏙 빼닮아 간다니. 얼마나 닮았으면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동생 부부와 사촌 여동생들까지 한마디씩 할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 자꾸만 제 안에서 의심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아내랑 사촌 형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괜한 의심을 하면 안 되지 싶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이명처럼 들려와 잠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차라리 이 불안함을 깔끔하게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전 아내에겐 비밀로 하고 은밀히 검사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사촌형에게는 더더욱 말하지 못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예민함을 없애버리려는 목적뿐이었지 아내와 사촌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설마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던 두 사람이 절 배신했을 거라곤 상상하기조차 싫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칫솔이 다 상했네. 다 버리고 새로 꺼내놓을게. 유전자 검사를 위한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의 물건을 챙기는 일은 쉬웠습니다. 문제는 사촌형이었어요. 다짜고짜 형 머리털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형네 집에 대뜸 찾아가 칫솔을 훔쳐오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전 요즘 인생이 힘들다며 술을 사달라고 형을 불러냈어요. 워낙 거짓말에 서툰 저라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횡설수설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과음해? 인생이 힘들다고 불러내놓곤 왜 그러냐니까 말도 안 하고. 형, 나 발가락에 무 좀 있다? 무 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무 좀? 야, 너 벌써 꽐라 됐냐? 얘 진짜 오늘 왜 이래? 야, 그만 좀 마셔. 저는 인사불성이 된 척을 했어요. 사실 반은 입 옆으로 흘리고 반만 마신 터라 그렇게까지 취하진 않았지만은요. 전 일부러 형에게 몸을 부축당하며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야, 너 집은 갈 수 있겠냐? 못 가. 형네서 자고 갈래. 아이고, 그래 자고 가라. 아, 야씨. 저는 일부러 한쪽 팔을 형의 어깨에 걸쳐놨어요. 그리곤 발을 헛디뎌 옆으로 쓰러지는 척을 하며
형의 머리채를 콱 잡아버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무심결에 잡아버린 척하며 형의 머리카락을 뽑으려고요. 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시근덕댔지만 전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감촉을 느끼며 해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형의 집에서 잔 다음 날 저는 새벽까지 집에 가보겠다며 도망치듯 형 집을 빠져나왔어요. 혹시 몰라 세탁기 바구니에서 형이 입고 던져놓은 속옷까지 하나 훔쳐서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박동배. 의처증도 아니고 참 못났다 못났어. 네 가족들을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유전자 검사센터에 물건과 머리카락을 맡기고 나오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얼른 두 눈으로 제 쓸데없는 의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 후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우선 제가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보시는 대로예요. 박동배 씨와 아드님은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됐습니다. 엄마인 이영 씨와는 친자 관계가 맞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참담하더군요. 설마 했지만 정말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것만은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아들의 친부는 제 사촌 형이 맞더라고요. 이 개같은 년놈들 대체 언제 나 몰래 눈이 맞았던 거야? 심장을 누가 쥐어 짜내는 것처럼 아파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크나큰 배신감이 제 몸을 뒤엎었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제 앞에선 깜짝까지 티조차 내지 않던 그 둘이 제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설마 지금도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5만 가지 의문이 제 머리를 지배하더군요. 저는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터에 앉아 끊었던 담배를 연달아 피워댔습니다. 그리곤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만 받겠다 싶어 해가 진 뒤 결국 집으로 들어갔어요. 직접 아내에게 따져 물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좀 늦었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더욱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들을 뿌려버렸어요. 이게 뭐야? 뭔데 사람 면전에 종일 이렇게 던져? 눈이 있으면 주워서 봐. 그게 뭔지. 당신이 나한테 숨겼던 추악한 진실이 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제 말에 아내는 뭔가를 직감한 듯 눈동자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곤 머뭇거리는 손으로 제가 던진 종이들을 들여다보곤 이내 입술을 꾹 깨물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현실이 달라지기라도 해? 지상이가 내가 아니라 호석이 형 아들이 현실이? 나 속일 만큼 충분히 속인 것 같은데 이제 얼른 실토해. 차라리 아주 오래전에 연인 사이였었다. 말 못할 숨겨진 사정이라도 있었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 아니면 형이 혹시 강제로 너한테 못된 짓을 했어? 거짓말할 생각이라면 추워도 하지 마. 나 이대로 곧장 형한테도 가서 추궁할 거니까. 진실한 사랑이었다느니 피치 못할 사고가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느니 등등. 저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적어도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길 바랬어요.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그만한 중요한 이유조차 없었다면 배신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체념한 듯 돌아온 아내의 말은 결국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내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 지상이 당신의 아니고 당신 사촌 형의 맞아. 참 재수도 없지. 50%의 확률로 당신 애일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 애였다니. 나도 당신 몰래 친자 검사해보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 그때 당신 사촌 형이랑 사람들 몰래 만나서 거의 치고 박을 정도로 싸웠다니까. 분명 내가 핌 잘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핌 잘못한 당신 사촌 형 탓이 커. 안 그래? 뭐라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지금 그 말은
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대체 언제부터 만났어, 이 쓰레기들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보, 우리 다 같이 처음 만난 날 이후로 계속 당신 형이 먼저 나한테 들이댔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당신하고 호석 씨는 생긴 건 비슷해도 성격은 딴판인 거. 그게 나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었으니 아주 잠깐만 즐기려고 했어. 생각보다 만남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하고 나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 사람도 내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식겁해서 얼른 헤어지더라. 자긴 자기 아내한테 걸리면 죽는다나 뭐라나. 우린 딱 그 정도 사이였어. 내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있었어. 믿어줘. 그러니까 나랑 결혼 전부터 둘이 눈이 맞았었다. 그리고 형애인지 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낳고 보니까 형애였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여자네. 그걸 알고도 날 속였단 거야? 호석이 형, 내 친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근데 그걸 알고도 그 인간이랑 눈이 맞아? 그 긴 세월 동안 날 속여? 당신이 사람이야? 나도 힘들었어. 임신 기간 내내 당신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잘해줄수록 당신 애가 아닐까봐 무서웠고 애 낳고 당신의 아닌 거 알았을 때부턴 걸릴까봐 무서웠다고. 나 사랑한다며. 그럼 이런 내 고통도 좀 헤아려주면 안 돼? 여보, 당신 사촌형 끔찍이 좋아했잖아. 그리고 사촌형 애면 어쨌든 당신이랑도 핏줄로 이어져 있는 앤데 우리 지상이 그냥 형의 입양했다 생각하고 키우면 안 돼? 우리 그러자. 어차피 박씨 가문 애인 건 맞잖아.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지상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뻔뻔한 말을 해대는 아내에게 어이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입양한 셈 치자니 애 키우는 게 무슨 장난입니까? 부모가 싸우니 어느새 방에서 나온 아들은 엉엉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그 울음소리조차 어린 시절 형의 울음소리와 빼닮게 느껴져 혐오감이 치밀더군요. 그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애에게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용서? 아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일도 정도가 있는 거야. 당신은 내 사촌형이랑 바람을 피웠을 때부터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됐어.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상처만큼 당신도 형도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가라고 저주하면서 살 거야. 잔말 말고 내 집에서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나한테 어딜 가라고 그래. 여보, 우선 진정하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 우선 애랑 방에 가 있을 테니까 마음 가라앉으면 그때 상의해. 지상아, 엄마한테 와. 그러자 아내는 버티기로 작심한 건지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더군요. 그 얄팍한 술수에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전 어디 해봐라 하며 곧장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헐레벌떡 저희 집에 달려온 사람은 바로 장인 장모님이었죠. 처가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그 정도가 걸린 걸 보니 거의 날아오신 모양이었어요. 박서방,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상이가 자네 아들이 아니라 자네 사촌형 아이라니? 확인 제대로 해본 거 맞아? 여기 검사 결과지 보시면 되겠네요. 장인어른 딸, 제가 나가라고 하니까 방에 가서 저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얼른 데려가세요. 저 사람하고 지상이 오늘부터 더는 제 가족 아니니까요. 이놈의 기집애가, 너 당장 나와. 이 문 안 열어? 내가 의자로 내려쳐서 문고리라도 부셔야 나올 거야? 아빠. 장인어른이 진짜로 의자를 들어 올렸던 그 순간 그제 아내는 덜덜 떨며 방문을 열더군요. 그 옆에선 겁에 질린 아들이 목 놓아 울고 있었죠. 장모님은 얼른 울고 있는 자신의 손주부터 감쌌고 장인어른은 아내 뒷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쌍놈의 자식이, 너 당장 지상이랑 네 짐 싸서 나와. 우선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아빠,
난 못 가요. 이혼 안 할 거라고요. 그래도 이것이 장인어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머리통을 후려치시더라고요. 그제 아내는 엉엉 울며 짐을 싸러 들어갔죠. 장인 장모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네 박서방. 내가 딸년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 죄를 자네한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저애 나랑 집사람이 집에 데려가서 호되게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키겠네. 박서방, 우리 딸 때문에 큰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하네. 아마 우린 이게 마지막이겠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네. 여보, 나 지상이랑 먼저 차에 가 있을게요. 애가 너무 놀랐네요. 잘 있게 박서방.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저를 올려다보던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먼저 집을 나서던 아들에게 달려가 마지막으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내내 무섭게 굴었던 제가 안아주니 그제 아들은 제 다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 왜 화났어? 나랑 엄마랑 왜 같지까? 아빠 안 가? 아빠, 혹시 내가 집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하고 아빠 지갑 오려나서 화났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이제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미워하지 마. 지상아, 아빠 지상이 안 미워해. 근데 어른들한텐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는 법이란다. 나중에 네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잘 가, 지상아. 어디서든 우리 지상이 행복하게 살라고 아빠가 응원할게. 아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안녕을 고했어요. 펑펑 울며 마지막까지 아빠라고 저를 부르던 아들의 얼굴은 아직까지도 가끔씩 제 꿈속에 생생히 나오곤 하죠. 신혼여행 때나 썼던 몸만한 캐리어에 아내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안하다고 제게 말하곤 아내를 끌고 나가셨어요. 아내는 끝까지 애원하듯 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런 아내도 장인어른에게도 아무런 인사도 않고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고개만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집안에 정막만이 남게 되자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말았죠. 겨우 눈물을 그친 전 검사 결과지를 들고 이번에 사촌 형네로 향했습니다. 처부모님께 그랬듯 이미 아버지와 큰아버지께도 연락을 한 상태로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문을 열어준 사촌형의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서방님,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당숙님. 형수님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형의 아들들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딸까지 모두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볼을 에워싸고 황당한 눈빛으로 절 보던 형에게 악을 써댔어요. 이 개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내 형이냐? 세상에 어떤 형이 피가 통한 자기 동생 마누라랑 붙어먹어? 어? 네가 그걸 어떻게? 형은 눈이 없어? 하도 사람들이 지상이가 형이랑 판박이라고 하길래 혹시 해서 친자 검사해봤어. 형애 맞다더라. 형 나랑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집사람 꼬여내서 만났다며? 형도 당연히 지상이가 형애인 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버럭하고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때도 똥마려운 개처럼 덜덜 떨었던 거잖아. 형수님, 이거 검사 결과지예요. 보세요. 저 더럽고 뻔뻔한 두 연놈이 감히 우릴 기망하고 붙어먹었던 거라고요. 뭐라고요? 설마... 엄마! 검사 결과지를 본 형수님은 부들부들 떨다 충격으로 그만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더군요. 조카들은 형수님에게 달려갔고 사촌형 또한 꼴의 남편이라고 형수님에게 달려갔죠. 하지만 형수님은 자기 팔을 잡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쳐버렸어요. 놔,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진짜 믿고 싶지 않았는데 화 한 번 제대로 낼 줄 모르던 서방님이 저렇게 화내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당신 보니까 확신이 드네. 뭐?
애들 다 대학 보내면 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당신한텐 조강지처 나뿐이라고. 동서도 그래. 내가 친언니 같다느니 하면서 그렇게 살가운 척을 하더니 뒤에선 이렇게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었단 말이야? 세상 무섭다 무서워. 더러우니까 내 손에 손대지 마. 조카들은 없는 힘을 쥐어짜내며 일을 가는 형수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곤 자기들 아버지를 원망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미친 듯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던 전 막내 조카에게 말했어요. 문 열어드려라 제이야. 네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다. 제 말을 들은 형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불을 뿜을 기세로 형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은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버지와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진 형을 보자마자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아, 아버지.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세상에 어디 붙어먹을 게 없어서 지 재수라.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내가 이제 죄송하고 창피해서 조상님 산소를 어떻게 찾아가냐. 내가 미안해서 내 동생이랑 조카 얼굴을 어떻게 보냔 말이야. 동배야, 미안하다. 내가 얘를 데리고 그냥 접시물에 코라도 확 처박아 버리련다. 꼭 그래 형.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며느리 년이나 이놈이나 아주 몰매 맞아야 해. 어디 할 장난질이 없어서 애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 어디 동생 마누라한테 손을 뻗어. 앤 또 무슨 죄야. 대체 형은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호석이 너 동배한테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냐고. 당장 빌어. 큰아버진 사정없이 사촌형에게 손찌검이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큰아버지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이후 큰아버지는 억지로 사촌형을 제 앞에 무릎 꿇리셨어요.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쌍코피까지 흘리고 있던 형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해 동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먼저 꼬신 건 내가 맞지만 은근슬쩍 엉덩이 흔들면서 끼부린 건 걔가 먼저야. 진짜야. 내가 미쳤다고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를 아무 생각 없이 꼬셨겠어. 남자라면 여자 유혹에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동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딱 한 번 피임에 실수했는데 하필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걔 임신하고 헤어진 뒤로 우리 절대로 사적으로 안 만났어. 결백해.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네가 가랑이 사이로 걔처럼 지나가라면 지나갈게. 우리 지역 좁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가족 일은 여기서 덮고 조용히 지나가 주라. 내가 짖을까? 멍멍. 아이고. 내가 이런 놈을 자식이라고 키웠다. 내가. 이 한심한 놈아. 그래 하는 짓이 딱 발정난 개였으니 앞으로 그냥 개처럼 짖고만 살아. 그렇게 해서라도 네 동생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겁을 먹었는지 형은 저보다도 정신이 나가 보이더군요. 한심하게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문이라도 낼까 겁을 내며 핑계를 대고 차마 눈뜨고 못 볼 추태를 자식들 앞에서 보이고 있었죠. 그 부끄러운 모습에 큰아버진 땅을 치며 한탄을 하셨어요. 아버지들 뒤를 쫓아온 건지 어머니와 큰어머니 또한 형네 집에 들이닥쳐 기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두 연놈의 엄청난 사기 행각은 양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죠. 저는 펑펑 울고 있는 사촌형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서로가 먼저 꼬신 거라고 발뺌만 해대는 니들 둘 모습 진짜 역겹다. 그 뒤로 안 만났으면 그 전에 바람났던 게 용서라도 되는 거야? 이 범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 찾아 들먹일 놈아. 너 같은 건 이제 내 형도 아니야. 아니, 넌 아예 인간도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형만 잘 살길 바래? 아니, 난 형 인생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형도 어디 한번 나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봐. 아내도 아내였지만 솔직히 전 사촌형에 대한 배신감이 배는 컸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거의 평생을 붙어 다닌 사촌이란 놈이 제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분노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연락해 이혼 서류 처가로 보낼 테니 군소리 말고 사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나눠줄 재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말이죠. 아내는 이혼하기 싫다고 엉엉 울었지만 이후엔 자기가 소송 당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아내는 결국 서류에 서명을 했고 우린 협의 이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형이 일하던 군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상세한 내용을 전부 적어놓고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죠. 누구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박호석을 파면해 지자체의 정의를 보여주길 간청드립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좁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발 넓은 저와 아버지 때문에 아내와 형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지역에 퍼졌습니다. 아내와 같은 은행에 다니던 제 지인은 제게 연락해 위로를 하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이희영 씨 어제 사표 내고 스스로 그만뒀어요.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려다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니까 제풀에 나가 떨어진 거죠 뭐. 은행 사람들 아직도 모이면 그 여자 얘기뿐이라니까요. 그렇게 무섭고 철면핀 여자인 줄 미처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동배 씨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꼬였을까요? 아휴,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다, 그죠? 지인의 말을 듣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를 더욱 약오르게 한 건 사촌형이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군청에선 간간무소식이었거든요. 분명 민원은 접수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군청에서 일하는 아내를 둔 지인에게 물어보니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더군요. 이미 군청에 네 사촌형 민원 얘긴 쫙 퍼졌대. 그런 자극적인 이슈가 어떻게 숨겨지겠어? 근데도 네 사촌형 뻔뻔하게 계속 출근하더라는 거야. 맨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도 말이야. 근데 들리는 얘기론 이거 군수가 가벼운 징계 처벌 정도만 내리고 끝낼 생각이래. 그 군수가 네 큰어머니 있지? 그쪽 먼 친척인가 봐. 집안 사람이니까 봐주겠다 이거지. 너한테 얘기해 줄까 하다가 네가 더 속상해할까 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기가 막히게도 큰어머니가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열딱지가 나서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진 즉시 큰어머니에게 전화해 화를 내셨습니다. 형수님, 아들이 한 짓을 고스란히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서방님. 그래도 어떻게 된 공무원인데 거기서 쫓겨나게 그냥 둬요. 우리 집안 장손이잖아요. 서방님이 동배 마음 좀 잘 달래주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형수님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어디 두고 보라고요. 나중에 큰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큰어머니를 잘 타일러보겠다며 전화를 주시더군요. 저 또한 몇 번이나 다시 민원글을 올렸지만 간간무소식이었어요. 큰어머니는 결국 물러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가서 시위라도 해보려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자기 혼자만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렇게 살겠다고요? 형수님도 형 용서하기로 했다면서요. 저한테 자기가 괜히 용서해서 미안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형수님이야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누구보다 공정하게 정치할 군수가 혈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해요? 저 절대 이거 이대로 두고 못 봐요.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넌 우선 있어봐라. 이 아비만 믿거라.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당장 군청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아버진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방법을 쓰시려는지 궁금해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군청 앞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 입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 입을 떡 벌어지게 하던 장관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권력 남용하는 군수의 재선을 막읍시다. 부정부패 아웃. 그곳엔 대형 트랙터 넉 대가 군청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트랙터 앞엔 저런 문구가 쓰인 큰 천이 붙어 있었죠. 마치 트랙터로 시위나 농성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트랙터에 위풍당당하게 올라타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세 분이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동배 왔구나. 너 저분한 일을 당했다며? 넌 네 아버지랑 우리만 믿어. 나만 믿으라니까 뭐하러 왔어? 기왕 온 거 옆에서 지켜보기나 해라. 그 광경을 어느 누가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트랙터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아버진 엄청난 이목에도 군청만 노려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곤 잠시 뒤 큰 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군수 이 자식 이래도 안 나와? 안 되겠다. 확성기 어디 있어? 여기 있구먼. 아버진 군수가 제 발로 튀어나오길 기다리셨던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버진 옆에 놓인 확성기를 들어 목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군청 안에서 헐레벌떡 군수가 뛰어나오더군요. 안에 꽁꽁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할 것 같자 그제야 군수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말 왜 이러십니까?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진짜 몰라서 묻소? 자기 사촌동생 아내랑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게 한 이 군청 직원 박호석 알죠? 파면시켜달라는 민원글 싹 다 무시하고 당신이 가벼운 징계만 주려고 했던 당신 집안 사람.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지. 어디서 군수란 인간이 권력을 남용해? 나 당장 그 자식 파면시킨다는 확답 듣기 전까진 절대 가만 못 있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난 엄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어디 계속 짓거려 보슈. 지금 선거철이라 당신 재선 도전하고 있지? 내가 이 트랙터 몰고 선거 기간 내내 당신 낙선운동 펼칠 거요. 내가 누군지 알아? 대대손손 이 지역에서 농사 짓고 뼈를 묻고 산 사람이야. 이 지역이 전부 내 구역이라고. 내가 이 지역 전임 군수, 그 전정 군수랑도 죄다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어디 낙동강 오리알처럼 선거에서 뚝 떨어지고 싶어? 아이고, 알았어.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놈의 트랙터 앞에 붙어있는 저 천조가리부터 떼주세요. 네? 이거 사진이라도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그놈 파면시킬게요. 그때 무심코 건물 옆쪽을 보니 한심하게도 사촌형이 건물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자신을 파면시키겠다고 말하는 군수를 보며 형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수의 확답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굉음을 내며 트랙터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뒤에서 그런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눈을 내리깐 형을 한번 노려보곤 저도 그곳에서 나와버렸죠. 결국 그렇게 형은 파면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며 형과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 따로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을 볼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꼴도 보기 싫은 두 사람의 연락처를 즉시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군수는 사실 원래도 하는 일 없다고 욕을 많이 먹던 사람인지라 재선에 실패했죠. 건너 듣기로 이혼 후 전처는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은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절연을 선언했다고 해요. 두 처남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전처는 지금 한운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전처에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그래도 4살까지 친자식으로 품고 애지중지 키웠던 지상이었죠. 부디 어른들의 이기적인 짓거리에 피해자로 남은 그 애가 언젠간 꼭 행복을 찾고 환하게 웃으며 살 날이 오면 좋겠다고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 서방님, 저 이번에 경기도로 이사 가요. 애들 아빠가 여기선 사람들 눈총 때문에 통 취직이 안 돼서요. 그때 같은 피해자인 저라도 서방님을 많이 위로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전 애들을 위해서 멍청하게 그냥 참고 사는 길을 택했지만 애들 다 크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려고요. 제가 못났다고 욕하셔도 전 엄마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서방님은 멋진 분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부디 과거는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촌형은 1년 전 가족과 함께 형수님의 친정 근처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큰아버지와 두 사촌 동생은 사촌형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고 있고 군수의 일로 큰아버지에게 이혼까지 당할 뻔했던 큰어머니는 지금 죽은 듯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제게 인사를 한 형수님에게 저는 그저 잘 사시라는 한마디만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비록 형수님이 참고 넘어가 주긴 했지만 사촌형은 아마 무슨 일을 하든 더 이상 처가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기 한 번 못 펴고 평생 죄인처럼 살아갈 테죠. 아버진 사촌형의 일로 큰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큰아버지 또한 미안함에 차마 아버지께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후에 두 분이 다시 가까워지실지 모르겠지만 전 더 이상 큰 집과 왕래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 집 사람들만 봐도 2년 전 제가 겪었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떠올라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두 연놈의 이기적인 만행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결국 불행 속에 밀어넣고 만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부리던 오지랖도 걷어들인 채 지금은 원래 후원하던 보육원에 후원금만 보내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니 사람을 의심할 일은 적어졌지만 대신 제 얼굴에선 웃음 또한 사라지고 말았죠. 더불어 사는 삶을 누구보다 좋아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조금씩 기운을 내서 남은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언젠간 반드시 지난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실컷 힘들어하고 보니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하죠. 부모 자식끼리도 믿지 못할 정도로 사람 냄새가 사라졌다며 가끔 뉴스를 보던 어른들은 혀를 차시곤 하죠.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있지만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제 전처와 사촌형 같은 악질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잊지 않고 살면 적어도 세상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비록 좋아지진 않더라도요. 부디 이 사연을 듣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제발 저려했으면 좋겠네요.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지 깨닫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엔 그런 사기꾼들이 없길 간절히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